오 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82회입니다. 정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미칠 것 같더니 지금 제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만 해도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또 제 육체 안에 어떤 변화가 오나 봅니다. 호르몬 작용의 변화인지 체액의 변화인지 자연주의적인 현상에 의해서 제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저희 심리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마음이 좀 가라앉고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반성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지은 것들,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듭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되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라는 의미이죠. 반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반성의 이러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의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과거를 반성하면서 제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와 제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척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과하고 싶고 저희 죄를 용서받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물론 또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를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기도 했습니다. 소심하고 착한 애들이 어떤 이해하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죠.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선과 자기 신앙이 요구하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목표들을 생각하면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저는 법륜 스님의 가르침에서 어떤 힘을 얻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나 그에 대해서 그의 대가로 닥쳐오는 과보에 대해서는 그 과보에 대해서는 기꺼이 과보를 겪자. 이런 말씀이셨죠.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나 자신이 감당해낼 수 없는 위선이기도 한 것 같고 마음이 괴롭고 그런 가운데 실수도 하게 되고 잘못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 뒤에 닥쳐올 과보를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 약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심이 없거나 태어나기를 뻔뻔스럽게 태어난 친구들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또 너무 무지한 친구들도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저처럼 계절을 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꿋꿋이 열심히 살아보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에밀 졸라의 희곡 버전의 테레즈 락행 서문을 읽어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들은 지금 찬찬히 다시 곱씹어 보시면 그것들은 낭만주의 희곡에 대한 프랑스의 낭만주의 희곡에 대한 반성들이거든요. 1830년이라는 구체적인 연대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1830년도에 개봉이 되었던 초연되었던 빅토르 위고의 에르나니 공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작품의 발표로 인해서 연극에서는 낭만주의 드라마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르나니의 공연은 신고전주의자들과 낭만주의의 지지자들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극장에서 싸움이 붙었다고 해서 연극사 속에 유명한 패싸움의 예들 중에 하나가 되고 있죠. 에밀 졸라는 낭만주의 연극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이제 근대적인 태도로서 자연주의가 극장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제가 읽어드린 서문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연주의는 쉽게 말해서 사실주의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이렇게 쉽게 하는 설명은 저의 이론이 아니고요. 지금 서점에 세계 연극사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에드윈 윌슨과 엘빈 골드팝이 공저한 책에서 자연주의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연주의는 사실주의의 익스트림한 형식이다,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혹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객관적으로 그리려고 하되 이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의 태도를 객관적이라고 과학적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현실을 바라보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보다 더 적나라한 것들, 보다 더 원색적인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죄다 꿀꿀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가난이나 성병, 폭력, 본능적인 작용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입센의 유령 같은 것이죠. 입센의 유령 같은 경우는 자연주의적인 특징을 잘 보인다고 교과서마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한테서 유전으로 성병을 물려받은 사람. 그 아들의 이야기. 성병을 물려받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그 아들은 성병이 도져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또 자기네 집 하녀도 강간하려고 하죠. 알고 봤더니 또 그 하녀는 자기 이복 누이이고 이 사람의 이러한 범죄적 행위는 이 사람의 마음이 약해서라기보다 이 사람이 유전적으로 타고난 이 사람의 조건이 이 사람을 그렇게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유령이죠. 마치 유령처럼 유전과 환경의 영향이 인간들에게 작용하고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작품들이 이런 식의 사회의 이면, 보다 꿀꿀한 측면들, 보다 적나라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리는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쓴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조금만 더 들면 톨스토이의 어둠의 힘, The Power of Darkness 같은 작품도 또 그러하죠. 이 작품은 지금 또 우리 시중에 번역이 되어서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책이 그 희곡이 실린 책이 절판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지난번에 구하려고 했을 때 잘 구해지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때 절판이었었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떤데요? 아주 가난한 시골의 소작농들이 간통하고 그래서 사생아 낳고 영아 살해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도덕적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본능에 의해서 이 본능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 육체 안에 있는 호르몬들의 작용, 체액들의 혼합에 의해서 초래되는 어떤 화학적인 작용에 불과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그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자연주의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더 꿀꿀하고 보통 흔히 생각하는 드라마들보다는 더 극단적입니다. 막심 고르키의 밤주막, 밑바닥에서 같은 작품도 그렇지요. 밑바닥 인생들이 모여서 아주 적나라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자연주의 드라마로 보통 편입이 돼서 범주화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런 것들도 또 낭만주의적인 데가 있죠. 로맨틱한 데가 있습니다.
뭐라고 참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막심 고리키의 밑바닥에서 같은 작품 실제로 읽어보시면 그 안에 있는 센티멘탈함, 또 그 안에서 추구되는 이상, 이런 것들이 아주 냉정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낭만적인데 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한국 소설 같은 경우는 김동인의 감자 같은 거, 또 발가락이 닮았다 같은 것들이 자연주의 작품으로 잘 분류가 되죠. 김동인의 감자는 가난 때문에 계속 몰락해 가고 몸을 팔게 되는 복녀라는 여자의 이야기이고, 발가락이 닮았다 같은 것은 성욕을 극복하지 못해서 창녀촌을 들락거리다가 너무 성병에 시달린 나머지 생식 기능을 상실했는데, 그런 사람이 했더니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그 부인은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그 아기가 자기 자식인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따져보니까 그 발가락이 자기 조상 누구 발가락을 닮았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쉬운 예 비슷한 것을 들어본다면, 김지훈 감독, 최민식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 같은 영화 같은 경우, 그 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자연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도덕적 의지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순간적인 충동이나 그 환경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지요. 좋은 예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쉽게 어떤 예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가까운 것을 찾다 보니까, 또 극단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그 작품 안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들은 자연주의적이라고 말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성욕이 불타오르면 성관계를 해야 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져야 하고, 화가 나면 못 참고, 인륜 도덕 같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즉각적 요구에 반응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자연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원래 자연주의의 의미는 이러하다고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또 다른 용법이 사용되고도 있죠. 외적 특징의 묘사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이런 것을 자연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풍자에서 부르거나 비판적인 의미를 가지고 부를 때의 자연주의는 그런 것이죠. 흔히 들어지는 예로는 앙드레 앙뚜안의 테아트르 리브에서 했던 공연들의 어떤 예들을 들고 있죠. 그 극장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유극장인데, 앙드레 앙뚜안의 그 소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는 사실적인 묘사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정육점이 나오는 공연을 할 때는 진짜 고기를 갖다 걸었다, 이런 식으로 외형 묘사에 신경을 썼다라는 에피소드를 들 때 그런 식의 태도를 자연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연주의는 좋은 의미로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사회주의권에서 소셜리스트 리얼리즘에서 자연주의를 공격할 때도 그 어감은 이러한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비판의 진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외형적 묘사에만 치중하는 태도, 이런 것을 자연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은 많죠. 의사가 연극 중에 등장을 하면 배우가 의사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동네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모셔온다던가, 연극 안에 시골 노파가 등장을 하면 연극 배우가 시골 노파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골 할머니를 데려와서 무대에 세웠다든가, 이런 식의 예들, 그런 식의 것들을 시도해 보았더니 결국 미학적으로는 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연극 예술은 또 그 연극 예술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용어로는 컨벤션이죠. 그런 컨벤션을 가지고 있는 예술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또 이런 식의 예들이 이야기되곤 했습니다. 저는 푸들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요. 이 녀석은 완전히 자연주의적인 캐릭터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푸들 강아지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어쩔 때는 저희 곁을 떠나지 않고 제가 몸이 아플 때나 또 외로울 때나 할 때 저의 곁에 머무르면서 마치 저를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의지에 의해서 의리를 가지고 호위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저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되게 이 녀석이 로맨틱하게 보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무척 자연주의적으로 욕구에 따라서만 충동적으로만 살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간혹 대의 명분과 이상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로맨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절대적 도덕성, 절대적인 정의를 실현해 보고 싶은 것이죠. 가을이 깊어갑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계절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는 결국에 가서는 로맨틱한 인물이 되려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 자신의 예술에 대해서도 저 자신의 예술적 시도에 대해서도 그러한 전제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연극사를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은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를 이해함으로 해서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의 한계는 무엇인지, 내가 극복하려는 한계는 무엇인지. 알고서 하는 것과 모르고서 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상적인 차이는 잘 발견되지 않지만 말이죠. 낭만주의는 워낙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읽을 때마다 늘 같이 따라 나오는 설명이 낭만주의에 대한 낭만주의의 정의는 수백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낭만주의를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기조차 하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방식처럼 저희 방식으로 낭만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프랑스 낭만주의, 빅토르 위고, 더 좁혀서 말하자면 쉽게 레 미제라블을 모범으로 삼고서 그것을 전형으로 삼고서 낭만주의를 이해하려고 시작하는 것이 낭만주의를 이해하게 만드는 첩경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기가 두서없이 길어졌네요. 다음 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